네, 안녕하십니까. 법무부인 율촌의 김규식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따로 장표를 준비하지는 않았는데요. 앞에 발표하신 분들이 이제 기관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해주셔서 저희 율촌에 대한 소개를 좀 간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율촌이 아마 규모로는 이제 5대 로펌 안에 드는 큰 로펌이긴 한데 이쪽 인프라라든지 프로젝트 파이낸스 분야에서는 아마 별로 못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제 율촌이 그동안은 좀 존재감이 크진 않았지만 몇 년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좀 스카우트를 해서 상당히 팀을 보강을 했고, 제 경우도 이제 저는 김현장에서 초기에 인프라 사업에 이제 많이 관여를 했었었는데 몇 년 전에 이제 율촌에 조인을 하면서 이제 최근에는 저희도 그런 프로젝트 파이낸스라든지 인프라 분야에 이제 많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항만 인프라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주요 이제 법률 쟁점이 되겠습니다. 항만 인프라 사업,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민간 주도의 항만 인프라 사업 방식을 이제 크게 나눠보면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 기반 시설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항만법에 따른 비관리청 항만 개발 사업이 있고, 그 다음 이제 신항만 건설 촉진법에 따른 이제 신항만 건설 사업, 또 항만 재개발법에 따른 항만 재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다 개발 사업을 전제로 한 거고요. 개발 사업이 아니고 정부가 개발한 다음에 민간한테 임대를 준다든지 하는 다른 방식도 있을 수 있지만, 일단 개발 사업만 놓고 보면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중에 특히 이제 밑에 두 개는 결국은 궁극적으로 항만법에 따른 비관리청 항만 개발 사업이 될 거기 때문에 결국 국내에서 하는 이제 항만 인프라 사업은 법적으로 크게 보면 민투법에 따른 사회기반 시설 사업과 항만법에 따른 비관리청 항만 개발 사업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법에 따른 사업은 이제 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점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주로 이제 담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민간투자법에 따라서 시행하는 사업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담보는 관리 운영권에 대한 것이죠. 관리 운영권을 설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통상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담보가 이루어지고요. 또 하나 이제 추가되는 것은 실시협약상 권리에 대해서 양도담보를 설정을 합니다. 이렇게 관리 운영권을 설정하는 이유는 민간투자법은 지금 다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사업시행자를 선정을 해서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다 완공을 하고 나면 그 시설은 국가에 기속이 되고 사업시행자는 그걸 소유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정부에서 민간투자법에 따라서 그 시설물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특히 이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주는데, 그거를 관리 운영권이라고 이제 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의 별도의 권리로 사업 시행자한테 부여를 해주고, 이 권리에 대해서 이제 대출을 주는 금융기관들은 담보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관리 운영권을 설정해주고 사업 시행자를 이제 선정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이제 정부 인허가는 그냥 공문을 주겠죠. 어떤 인허가를 부여한다 이런 식으로 공문을 주고 말지만, 민간투자법은 이런 인프라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제 민간 자본을 유치한다라는 이제 목적에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단순히 사업 시행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이제 정부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시 협약이라는 정부와 사업 시행자 간의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그 계약 안에는 다양한 형태의 이제 정부 지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특히 금융기관 입장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정부 지원은 해지시 지급금이죠. 그래서 이런 해지시 지급금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정부 지원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사업 시행권을 부여합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정부 인허가하고는 좀 다른 모양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실시협약에 따라서 사업 시행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권리들에 대해서 이제 양도담보라는 방식으로 이제 대주자는 권리를 담보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항만법은 물론 이제 항만법도 이제 방식이 좀 다양하게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금융이 이루어지는 항만법의 경우에는 이제 사업 시행자가 이 경우에는 이제 항만 부지를 포함한 항만 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개 중에는 정부로부터 부지는 임대받고 임대받은 부지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항만시설을 건설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찌됐든 포인트는 이 항만시설 자체를 정부한테 기부 취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제 직접 소유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 시설 자체에 대해서 직접 담보를 설정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많이 활용하는 것들이 공장 재단 저당이라고 하는 조금 생소한 저당 방식을 취하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이게 해당이 안 될 때에는 이제 담보 신탁이라든지 금저당의 방식을 이제 활용하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공통적으로 담보권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예금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사업 시행자 갖고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해서는 이런 다양한 방식의 담보를 설정하게 되는데 이거는 뭐 민간투자법에 따르든 항만법에 따르든 대부분의 이런 프로젝트 파이낸스에서는 공통적으로 이런 형태의 담보를 설정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담보들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쟁점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 운영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민간투자법에 따르면 사업 시행자가 사회 기반 시설을 일정 기간 무상 사용하고 시설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부여를 해주고 이걸 그냥 단순히 계약상으로만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 운영권이라는 권리의 형태로 부여를 하는데 이거는 민법상 이제 물권에 해당이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 토지라든지 건물과 같은 그런 부동산처럼 취급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아파트를 샀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듯이 관리 운영권도 이전 등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설정 등기를 먼저 하겠죠. 설정 등기를 하고 만약에 이제 담보를 설정하고 싶다 그러면 저당권도 설정을 합니다. 어디다 설정을 하느냐? 주무관청이 등록 업무라는 걸 마련해서 거기에 이제 설정 등록도 하고 저당권 이전 등록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무관청이 약간 등기공무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저당권을 설정을 할 때 뭐 원칙상으로는 이제 사업 시행자와 대주당 간의 합의에 따라서 자유롭게 설정을 해야 되겠지만 이제 관리 운영권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이제 표준 실시협약에서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라 라고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서 등록원부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자, 관리 운영권의 저당권을 설정을 했는데 이제 대출약정상 기한액 상실이 돼서 저당권을 실행하게 됐다. 그랬을 때 이 저당권을 낙찰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저당권을 실행에 따라서 관리 운영권을 낙찰받은 사람은 어떤 권리를 가지느냐 하는 게 사실 법적으로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관리 운영권을 넘겨받으면 자동적으로 사업 시행자의 지위도 넘겨받는 거냐라는 부분에 퀘스천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사업 시행자의 지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시 협약이라는 계약을 통해서 부여가 되는 거니까 실시 협약이 안 넘어가면 사업 시행자의 지위도 안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근데 관리 운영권은 부동산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토지 사고 팔듯이 관리 운영권도 사고 팔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것만 따로 띄어서 넘기면 시설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따로 부여받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아주 법률적인 이제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현재로서는 정답이 없습니다. 민간투자법에도 아무 얘기가 없고 판례라든지 학설에서도 이 부분을 특별히 다루고 있는 것은 없는데 실무적으로는 실시협약에서 다 이런 조항을 두고 있어요. 사업 시행자가 저당권을 실행할 때는 반드시 주무관청과 사전 협의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 대출약정서 또는 근저당 설정 계약서에다 포함을 시켜라. 그 얘기는 뭐냐면 저당권 실행할 때 주무관청하고 사전 협의한 다음에 낙찰자를 정해라. 그렇게 해서 관리운영권만 따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사업 시행자의 지위랑 관리운영권이 함께 패키지로 넘어갈 수 있게 그 주무관청과의 협의하에 그렇게 해라라고 해서 실무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주자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일반적인 부동산 저당권처럼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언제나 주무관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게 패키지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해지시 지급금에 대한 양도담보입니다. 그 민간투자법에 따른 이제 사업에 대해서 이제 대출을 주는 대주 입장에서는 이 해지시 지급금이 굉장히 키 팩터죠. 왜냐하면 실시효력이 해지가 되면 미니멈 대출 원리금은 확보를 해주니까 해지시 지급을 통해서. 그래서 보통 해지 지급금을 받을 수 있으니 사업성이 좀 나쁘더라도 대출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보통 판단을 하시는데 이걸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 양도담보를 설정할 때 약간의 이슈가 있습니다. 자, 실시협약상의 사업 시행자의 권리, 해지시 지급금을 받을 권리를 포함해서 이 권리에 대해서 양도담보를 설정하려면 이제 법률적으로는 이른바 이제 지명 채권의 양도 방식이라고 해서 이제 채권을 양도하고 그 채권의 제3채무자, 이 경우에 이제 주무관청이 되겠죠. 주무관청한테 통지 승낙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계약에서 예를 들면 양도를 못한다 또는 양도를 하려면 내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양도 금지에 대한 조항이 있게 되면 계약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양도를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시협약에는 양도를 하려면 또는 담보를 설정하려면 주무관청의 동의를 받아라라는 명문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양도담보를 설정하려면 반드시 주무관청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 이제 주무관청 몇몇 주무관청의 이제 실무는 동의를 안 해줘요. 양도담보를 설정했습니다라고 통지를 하면 통지만 받고 동의 공문을 안 해줍니다. 그런 이제 주무관청의 프랙티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법적으로는 양도담보가 완벽하게 설정되지는 못해요. 그래서 현재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물론 이제 간접적으로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아까 공통담보 중에 예금질권을 산다고 했죠. 해지지급금이 실제 지급이 되려면 사업시행자의 이제 계좌로 입금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계좌를 담보를 잡고 있으면 계좌에 입금이 될 때 이제 담보가 확보가 되니까 이제 간접적으로는 확보가 되지만 그러나 법적으로 완벽한 양도담보가 설정되지는 않는다라는 점을 좀 아쉽고요. 그래서 앞으로 주무관청 사실 이거는 좀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해지지급금은 언제 청구할 수 있느냐? 표준실시협약을 보면은 자금차입계약과 관련된 해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차입계약이 기한 전 종료하거나 해지되고 6개월 이내에 대체 자금 제공자를 찾지 못하면 해지가 가능해요. 무슨 얘기냐면 기한의 상세 선언하고 6개월 일단 기다려야 됩니다. 보통은 이제 기한의 상세 선언하면 담보 실행은 바로 다른 날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통 대주단들은 생각을 하시는데 실시협약에 따르면 일단 6개월을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금 차직 계약이 저렇게 기한 종료 해지돼서 이런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 그래서 무조건 해지가 가능한 게 아닙니다. 귀책 사유를 따져봐야 돼요. 그 자금 차익 계약이 기한 종료 해지된 사유가 주무관청의 귀책 사유면 사업시행자한테 있고 사업시행자의 귀책 사유가 있으면 주무관청한테 해지 사유가 있고 협약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이 없으면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한의 상사유가 발생했는데 이게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다. 그리고 주무관청이 해지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대주단이 해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해지시 지급금이라는 게 개념적으로는 대출 원리금은 커버해준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디테일에 들어가서 내가 이거를 그러면 실행해서 돈을 회수하려고 하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만능 열쇠 같은 건 아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물론 저런 실제 상황이 됐다. 6개월 이내에 자금 제공자도 못 찾고 사업이 필요한다. 그러면 주무관청 입장에서도 이거 해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주무관청도 해지를 하겠죠. 그래서 이 주무관청과의 협의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담보부 대출 거래처럼 담보를 실현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거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항만법에 따를 때는 이제 공장 재단 저당이다라는 걸 이제 설정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좀 생소한 개념이실 수 있는데요. 이제 일반적인 저당과 달리 이거는 이제 공장 재단이라는 걸 구성해서 그 공장 재단한테 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장 재단이라는 것은 공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의 재산으로 구성되는 것을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공장이라는 겁니다. 공장에 해당되면 이거를 일체를 패키지로 해서 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만을 예를 들면 항만은 토지도 있지만 그 위에 여러 가지 건물들도 있고요, 기계 설비들도 있죠. 근데 이거 하나하나를 다 담보를 잡으려고 그러면, 좀 저당권을 설정하려고 그러면 복잡하기도 하지만 기계 설비 같으면 저당권이 설정이 또 안 되겠죠. 근데 이걸 한꺼번에 패키지로 해서 하나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러면 관리도 편하고 실행도 편하니까 좋은 장점이 있는데, 다만 이거는 공장에 해당이 되어야 돼요. 공장은 뭐냐? 이게 이제 공장 저당법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 영업을 위하여 물품의 제조, 가공, 인쇄, 촬영해서 전기나 가스의 공급 목적으로 사용하는 장소가 공장이거든요. 항만의 경우 어떤 거는 공장에 해당할 수 있고 어떤 거는 공장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LNG 터미널 이런 거는 가스의 공급이니까 공장에 해당이 될 수 있죠. 근데 일반적인 컨테이너 구두다. 그러면 물품을 제조하는 데도 아니고 가공도 안 하니까, 더군다나 전기가스 공급도 없고, 그러면 이거는 공장 대단이 아니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항만 중에 이제 가공 시설을 같이 보유하고 있는 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석유 같은 걸 수입하면 석유 가공하는 시설이 항만 안에 있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것들은 공장 재단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 재단에 해당되는지를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되고요. 좋은 점은 이제 하나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점 참 좋은데, 이걸 설정하면 불편한 점은 구성물이 변경이 있으면 매번 변경 등기를 해야 되고, 개별 구성물은 분리해서 양도가 안 돼요. 한번 재단을 묶이면 이건 평생 끝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또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공장 재단이 설정이 안 되는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공장에 해당이 안 되는 항만도 있고요. 또 하나는 공장에 해당이 되는 항만이더라도 건설 기간 중에는 공장 재단을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장 재단은 공장 재단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데,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려면 시설이 완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공사 기간에는 이걸 못 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따로따로 할 수밖에 없죠. 먼저 토지는 보통 담보 신탁을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 이제 건물이 있다. 건물은 이제 부동산 저당권을 설정을 하고, 각종 기계 설비 이런 것들은 이제 별도로 나눠서 동산 양도 담보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담보를 설정하게 됩니다. 뭐 짧은 시간이지만 몇 가지 중요한 쟁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